2026년 초 국제 정세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감지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면서 남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무력으로도 관철시킬 수 있음을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다음 타깃이 된 곳은 놀랍게도 그린란드로 지목되었습니다. 백악관은 그린란드 매입을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라고 공식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 국방부는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덴마크와 유럽연합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변의 상황은 현재 유럽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나토 탈퇴까지 시사하면서 유럽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의 압박만이 아닙니다. 유럽 내부는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 엔진이라 불리던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 역시 마약과 이민자 문제로 몸살을 앓으며 국가 경쟁력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유럽은 어쩌다 미국의 먹잇감 혹은 철저히 외면받는 이웃으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실상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첫 번째로 분석할 것은 미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과 유럽을 혈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맹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갈등은 바로 방위비 문제입니다. 미국은 아주 직설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바로 국내 총생산의 2%입니다. 모든 유럽 국가들이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나토 조약의 핵심인 제5조를 무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조항은 동맹국 하나가 공격받으면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개입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나토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약속을 깨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맹 파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것은 앞서 언급한 그린란드 문제입니다. 미국은 그린란드가 가진 전략적 가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를 장악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자 첨단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희토류가 막대하게 매장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동맹국 땅을 돈으로 혹은 힘으로 뺏겠다는 발상에 유럽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것은 유럽에게는 이에 저항할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제적 보복이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할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분노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그리고 비정하게 태도를 바꾼 것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철저한 국익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첫째,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 미국의 주적은 소련, 즉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 유럽은 가장 중요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늙고 병든 유럽의 전략적 가치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유럽은 이제 지켜줘야 할 자산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비용일 뿐입니다. 둘째, 미국 내부의 에너지 변화입니다. 바로 셰일 혁명입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중동 문제나 유럽의 안보에 개입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중동의 석유나 유럽의 에너지 시장에 의존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유럽이 없어도 미국의 공장은 돌아가고 미국의 차는 달립니다. 미국은 이제 완전한 자립 국가가 되었고 그만큼 유럽을 버리는 결정이 쉬워진 것입니다. 미국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유럽이 스스로 버틸 체력이라도 있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 내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유럽이 걸어온 길을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 유럽은 19세기까지 전 세계부의 80%를 통제했던 제국주의의 정점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이고 현대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진 글로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영광은 이제 박물관에나 남아있는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유럽이 경쟁력을 잃고 추락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미국 경제는 회복하고 성장한 반면 유럽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GDP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유럽 경제를 지탱하던 저렴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끊겼습니다. 에너지 비용 폭등은 유럽 산업계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표면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유럽 쇠락의 진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더 깊은 내부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습니다. 바로 감당 불가능한 복지 비용, 혁신을 말살하는 규제, 그리고 국가를 늙게 만드는 고령화입니다. 이 세 가지 내부 요인을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과도한 복지 비용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주요 EU 국가들의 재정 장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GDP의 약 28%에서 31%를 사회보장비, 즉 복지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3분의 1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일까요? 경쟁국인 미국의 복지 지출 비중은 약 18%에서 20% 수준이고 한국은 15% 내외입니다. 유럽은 다른 나라들이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깔 때 그 돈을 이미 은퇴한 세대의 연금과 의료비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실종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막대한 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결국 세금입니다. 유럽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경제활동의 핵심인 일할 의욕을 꺾어버리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똑똑한 인재가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도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그러니 유능한 청년들이 유럽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싱가포르로 떠나는 두뇌 유출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유럽에서 세금 내며 사느니 미국 가서 스타트업 하겠다는 것이 유럽 엘리트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노동시장 또한 꽉 막혀 있습니다. 과도한 복지는 강력한 노동법과 연결됩니다. 유럽에서는 한번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찰밥통입니다. 이게 근로자에게 좋을까요? 역설적으로 기업들은 해고를 못하니 아예 채용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이런 겸직성은 기업의 유연성을 죽입니다. AI나 IT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유럽 기업들은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니 도태되고 결국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복지를 줄이면 되지 않냐고요? 그건 정치인들에게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인구 구조상 노인이 많고 연금 생활자가 유권자의 다수입니다. 복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려 하면 전국적인 폭력 시위가 일어납니다. 마크롱 정부가 연금 수령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단 2년 늦추려 했을 때 프랑스 전역이 불타오르고 약탈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치인들은 표가 무서워 국가 재정이 망해가는 걸 알면서도 빚을 내서 복지를 유지하는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혁신을 싹부터 잘라버리는 규제입니다. 지금 유럽은 만들기도 전에 가두는 감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규제 법안을 만들지만 정작 가장 늦게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브뤼셀 효과라고 부릅니다.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이 규제를 주도한다는 뜻이죠. EU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이 기술을 어떻게 키워서 돈을 벌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규제해서 통제할까부터 고민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AI 법안입니다. 2024년 유럽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세계 10대 AI 모델 중에 유럽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피 튀기게 기술 경쟁을 하며 미래를 선점할 때 유럽은 그 기술을 단속하는 법전만 열심히 만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타트업들의 탈유럽 현상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시험해 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유럽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럽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은 꿈을 펼치기 위해 자국을 떠나 규제가 덜한 미국으로 본사를 옮깁니다. 독일의 유망한 핀테크 기업,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은 자국이 아닌 미국 나스닥에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유럽 내 27개국의 서로 다른 그리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규제를 다 맞추려면 변호사 비용만 수조 원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고령화입니다. 유럽은 이제 늙어버린 대륙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양로원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의 활력을 완전히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중위 연령은 이미 45세에서 47세를 넘어섰습니다. 이를 실버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일할 사람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국가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이들을 먹여 살리는 연금과 복지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동인구가 고령화된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든다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AI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신기술을 도입해야 생산성이 오르는데 현장 노동자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디지털 전환기는 20에서 30대 젊은 층이 주도해야 빠릅니다. 하지만 유럽의 제조 현장은 50에서 60대 노동자가 주축입니다. 숙련도는 높을지 몰라도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역동성도 죽었습니다. 고령층이 투표권의 주류를 차지하니 국가 정책도 도전이나 변화보다는 안정과 현상 유지에 집중됩니다. 젊은 인재들은 높은 세금, 낮은 임금 상승률, 꽉 막힌 사회 분위기에 질려 미국으로 떠납니다. 인재가 떠나니 생산성은 더 떨어지고 경제는 더 늙어가는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복지, 강력한 규제, 심각한 고령화,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유럽은 최악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성장은 멈췄는데 비용만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연평균 약 1.5% 이상 성장했지만 유로존은 0.5% 내외에 머물렀습니다. 근무 시간은 줄어가고 일하는 사람은 늙어가니 경제 엔진이 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유럽의 경제력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매년 8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20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에 영원히 뒤처질 것이다. GDP 격차를 보면 그 심각성이 더 와닿습니다. 2008년만 해도 EU와 미국의 경제 규모는 거의 대등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미국 GDP는 약 27조 달러인 반면 EU는 약 18조 달러에 그칩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1.5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체급이 다른 상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비교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가 유럽에 가면 부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외신 유로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중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곳이 미시시피주입니다. 미시시피의 1인당 GDP는 약 4만 9천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유럽의 강대국이라 불리는 영국 4만 8천 달러, 프랑스 4만 4천 달러, 이탈리아 3만 7천 달러보다 높습니다. 믿어지시나요?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꼴찌인 지역이 유럽의 상위 5대 경제 대국들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5년 유럽의 현주소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유럽의 경쟁력이 증발해버린 원인은 크게 4가지 분야의 몰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살인적인 에너지 가격입니다. 유럽의 전기료는 미국보다 평균 2배에서 3배나 비쌉니다. 급진적인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폭등했습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가 비싸니 제조업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둘째, IT 산업의 전멸입니다. 현재 세계 10대 빅테크 기업 중 유럽 기업은 몇 개일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노키아, 에릭슨이 세계 시장을 누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는 미국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의 삼성, 중국의 화웨이가 모두 차지해버렸습니다. 유럽은 디지털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셋째, 벌어지는 AI 기술 격차입니다. 미래의 먹거리인 AI 관련 민간 투자의 80%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AI 법안 같은 규제를 만드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은 안 하고 경기 규칙만 공부하고 있는 꼴입니다. 넷째, 유럽의 자존심이었던 자동차 산업의 몰락입니다. 이게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2025년 12월 폭스바겐은 창사 88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드레스덴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독일 제조업의 상징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BYD 등 전기차 업체들이 무서운 저가 공세로 치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유럽 내수 시장 점유율이 급락했습니다. 유럽 최대 산업인 자동차가 흔들리면서 유럽 경제의 기둥인 독일 경제 자체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의 시작일까요? 드라기 보고서는 유럽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이자 유일한 해결책으로 EU 통합 국채 발행과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해 유럽 전체가 공동으로 빚을 내서라도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 기술에 투자해야만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처럼 그나마 재정이 튼튼한 부유한 국가들이 왜 우리가 가난한 나라들의 빚까지 떠안아야 하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한 것이죠. 통합자금 조달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상황 역시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쪽의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동쪽의 중국은 무서운 기세로 저가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 사이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 동네북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유럽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경제 블록으로서의 껍데기는 유지하겠지만 핵심인 기술 주권과 안보 주권은 사실상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과거의 화려한 건축물과 유산만을 간직한 채 실질적인 힘은 없는 거대한 박물관 국가들의 연합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짚어봐야 합니다. 유럽의 몰락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수출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지금 유럽의 현실은 소름 돋는 미래의 거울과 같습니다. 유럽은 우리에게 아주 비싼 수업료를 치른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복지와 규제가 어떻게 국가의 혁신 엔진을 꺼뜨리는지, 그리고 자신의 안보를 남에게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가 얼마나 혹독하게 돌아오는지를 유럽이 처절하게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분석한 유럽의 실패 원인들 중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유럽과 같은 경제적 쇠퇴를 겪지 않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